부산의 한 고깃집이 내건 일본인 출입금지 현수막 사진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과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일본의 시민의식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한국 음식점이 일본인 출입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서로 다른 반응입니다.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의식은 그 나라를 판가름하는 기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의 사뭇 다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과도한 마케팅을 비판하며 나라망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일본인 출입금지 현수막을 내건 고깃집 사진 첨부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된 식당은 일본인 출입금지 문구와 함께 힘나라 대한민국, 일본에게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가게 전면에 걸었습니다. 이에 한국인 누리꾼들은 대부분 해당 음식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본인이 일부러 찾아갈 만한 가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자기가 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나라 망신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일본인들이 한국인 출입금지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지? 이 시국에 한국에 올 정도면 친한 아니냐? 반일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팔아먹으려는 속셈이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인들에게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부산의 고깃집의 행동에 경솔하다며 비판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한 일본인은 이날 트위터에 해당 고깃집 사진과 함께 지금 일본인 출입금지 가게에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시험하라는 두근두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고 자랑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일본인 누리꾼은 또 일본인이라는 것을 들키면 쫓겨나는 스릴 만점 게임, 이런 이벤트는 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쁜 발음과 원어민다운 표현을 익혀서 모두 도전해보자고 응수했습니다. 이어 일본인 출입금지점에서 일본인인 걸 들키지 않게 도전한 다음 결과를 공유하고 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한국어 학습자인 우리에게는 두근두근한 이벤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 누리꾼은 저도 내일 한국에 간다, 노 재패니스에 도전해보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TV에서 한글 광자 2년째 보고 있는데 분명 저는 내쫓길 거다라고 자신 없는 듯한 반응을 보인 일본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이지만 나라별 시민의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확한 역사 교육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세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국민성이 이렇게 형편없어졌습니다. 이제 역사의 거짓을 일삼는 일본의 미래는 없습니다.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수출 제한이 경제 보복적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국 경제 체제를 관리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일 뿐이니 한국에서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전자산업 소재 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수출을 제한했을까요? 발단은 1997년 12월 24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청구된 신일철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감정기에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4명이 모여 일본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1997년에 청구된 소송은 2번의 항소를 거쳐 2003년에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본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조선은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고 일본은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로 연행한 일이었고 단지 조선인을 중요 기업에 도입하려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구일본 제철이 갖고 있는 채무가 지금의 신일본 제철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인해 채무가 있다 손치더라도 소멸하였다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도 일본 재판부가 양심이 있는 건지 일본 제철에서 사전 설명과 달리 자유를 제한한 채로 강제 노동을 시킨 점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트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청구권 협정 부분 제2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채합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 라는 부분과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여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1965년 한국은 이전에 있던 일본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치고 일본에게서 막대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돈은 곧 포항제철의 건립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쓰여서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됩니다. 즉, 이때 이미 모든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라고 보는 게 일본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 건으로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일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이죠.
다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소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소송이 실패한 후 이들은 한국의 재판소에 소송을 겁니다. 신일본제철, 지금의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였죠. 2008년에서 2009년 패소와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신일철 죽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어떻게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을 부정합니다.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일제의 강제징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 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신일본 제철과 구일본 제철이 동일한 법인격을 지녔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재산, 임원, 종업원 등이 실질적으로 승계되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흡수합병을 통해 이름을 바뀐 것 자체가 전후 처리 및 배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다르게 봅니다. 우선 1965년 일본은 식민 지배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감정 당시 일본의 불법성이 1965년 일본과 협의한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해서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국제법상 개인 청구권 소멸이 허용된다 치더라도 국가와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며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할 2005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신일철 죽음은 불법하여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고심 재판이 연기되고 2018년 10월 드디어 신일철 죽음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 4명으로 시작했던 원고들 중 생존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은 크게 반발합니다. 한국의 주일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일본은 대한민국에 경제 보복을 목적으로 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